윤석열 정부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파업과 관련해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는 그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한 민생행보의 중요성을 역설, 정치적 논란 속의 상시화 필요성도 강조.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께서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생각하는 의료 공백 장기화 대책과 경제 정책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넘긴 가운데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한데요. 의료 공백 장기화 대책 등 관련한 내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정책실장 맡은 지 한 2달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종합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라인 장차관 조율할 게 참 많은데 가장 뜨거운 의사 충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면서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이었는데 복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복귀하자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는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해라 그러면은 최대한 선처하겠다. 시간을 한 번 더 준 셈이잖아요. 만약에 오늘까지 복귀를 안 하면 내일부터는 그러면 원칙대로 수순을 밟아나갈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거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복귀가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이 국민의 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와중에 의료진들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또 환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떠나 계신 분들에게는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복귀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은 정부의 압박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크게 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오히려 지금 대규모 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업무 개심 명령 등에 대해서 위헌 소송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강대강 대치 외에 어떤 달리 방도가 없을까요?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변화한 바가 전혀 없다. 네. 따라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35년까지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의료 취약 지역, 그래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한 5천 명 정도. 그래서 실제로 2035년까지 계속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인력이 1만 5천 명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 해에 한 3천 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더 미뤄지게 된다면 더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현재는 한 2,000명 정도로 연간 충원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당장 2,000명 충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네, 숫자에는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보건사교연구원 축의 책임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000명씩 10년 늘린 뒤에 그때 재평가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뭐 다양한 방식의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현재 2035년 기준으로 한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료 인력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한 5,000명,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부분이 한 10,00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사분들은 양성하는 기간이 좀 꽤 걸리고요. 그래서 네. 의과대학 6년에다가 전문의 한 4년 정도 하게 되면 이 실제 양성하는 인원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 인원으로 2,000명 정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들한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의 교육이 가능하냐, 왜냐면 이제 또 교육이 불가능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최소 인원으로 한 2,1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최대치로 한 2,800명까지 가능하고. 2,000명 이상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 네네. 말씀이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간과 시설을 하면은 3,500, 3,900까지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제 답이 온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내일이 되겠죠. 월요일까지 실제 교육 가능 인력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처한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 학교별 이제 입학 정원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교육부가 내일까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도록 했고,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임의로 증원해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 안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그 안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2,000명 자체를? 네, 2,000명 자체를 이제 신청한 학교들의 상황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내일 일종의 이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신청 마감이 이루어지게 네.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보건 의료 분야의 이제 현황,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소규모 의과대학,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구조가 17개 대학이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과대학 안에 뭐 소아과, 내과, 외과 각종 분야를 양성해내야 되는데, 이게 50명 밑에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대학들은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규모까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네.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들에 따라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주요 의과대학이 예전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1983년에 한 260명 정도 됐는데 현재 135명으로 줄어 있고요. 네. 부산대 같은 경우도 1983년에 208명이었는데 지금 125명으로까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의 인원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 것이 실제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은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교수 요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하겠고, 당연히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흔히 뭐 의사 선생님들 이제 숫자만 늘려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네. 말씀하고요. 정부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의사분들의 인력을 좀 더 늘려드리면서 이와 동시에 지역 필수 의료,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료 행위, 그다음에 필수적인 또 의료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들도 변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혜택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원된 2,000명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략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현재 그 비율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인력 요청이 들어온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의 현재 의사분들의 분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의사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일각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을 증원해도
그 지역에 꼭 남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그런 있는데 우려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면 대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의 해당 지역의 정착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한 7, 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한 60% 이상의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심으로써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만 정말로 지역이 지역 자체로서 발전할 수 있고 또 해당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부분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사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의 필수적인 일종의 필요 조건으로서 의사분들을 의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이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내일까지 학생 그 현황 증원 현황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신청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증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내일까지 들어온 인원을 보고 이제 증원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현재 입장은 이제 추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한계가 있을 텐데 대학 중에 상당 부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분포 배분 이것도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미 그 제출을 했었던 인원이 최소 인원이 2,100에서 최대 인원이 2,80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이 단순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요 인력이 진짜로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 작업도 이루어진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인력보다 뭐 더 많을 것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현재 필요한 인력은 2,000명 내외는 좀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0명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신청은 현재 기존 대학으로부터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의협에서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항고 대장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와 의료계 이게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에 환자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현 의료 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로 보고 있고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 우리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의료진께서 이제 그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하는 인력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진료 보완 대책 등을 통해서 네. 의료기관의 이제 대체 인력, 뭐 공보위나 군의관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이탈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전공이라고 부르는 실제 이제 용어로는 이게 수련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분들에 의해서 이탈이 이루어졌을 때 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진료 지원 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강대강 대치만 할 수 없을 텐데요. 물론 정부가 이제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텐데 얼마 전에 국립대 교수들이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숫자 2,000명이라는 것에 막혀 있는 듯한데 대화를 통한 설득의 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정부에서는 의료계에 계속 대화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어떤 뭐 특정한 이제 단체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걸 좀 구성을 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라는 입장이고, 또 전공의 분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단 행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멈추시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의료계에도 필요한 좀 대표성에 있는 대화 창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 중인데 야권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의 부처 이제 보고가 원래 연초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민생 토론회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대화하는 부분도 늘려가는 의미에서 민생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일단 이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부처 보고는 개별 부처의 보고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떤 정책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정책적인 주제에 관련된 부처들이 모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매우 다른 것이, 과거에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러 부처의 협업하에서 현재 민생 토론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생 토론회를 함으로써 국민들과 다시 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를 또 점검하는 형태의 민생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생 토론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기 신도시, 특히 이 기존의 안전진단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융과 관련된 어려운 점이 있었던,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하다고 느꼈든지 투자의 애로사항이라고 느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거래소를 찾아가서 정책을 하게 되고요. 또 국민들이 출퇴근을 하심으로써 너무 많은 시간을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GTX-C에 이제 착공하는 현장에 가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이걸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서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이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게 전면 해제되는 겁니까? 전국의 전체가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해제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서산을 찾아가서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서산 비행장 주변이 워낙 많은 지역들이 거의 뭐 141제곱킬로미터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들을 이제 해제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면 해제라는 건 잘못된 표현인데, 그러면 이 정책, 그동안에 왔던 정책 자체가 전면 재검토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이게 군사상 정말 필요한 지역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여러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도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되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게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폐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이 서상 비행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지역은 계속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되는데 과거에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해 오고 있던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폐지하거나 해제함으로써 국민들께 토지 이용에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을 드리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협의 보호 회의가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이제 거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안보를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 비행장의 경우 유사시에는 F-16 전투기의 긴급 출격이라든가 또 전술기의 적응 비행이 예상돼서 만약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제 과거에 그 잠실 롯데월드 지을 때도 이 수천억 원을 들어서 비행장 활주로 3동가 이 틀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이 서산 비행장 전부 근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외된 부분.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네. 해제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도 이제 해제 작업이 있는데 네. 이 해제 작업이 그린벨트를 일반적으로 뭐 다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과거에 관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의 의미를 상당히 상실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해제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지방에는 현행법상에서 현행 테두리에서도 풀었을 물량이 남아도는 곳이 있다. 이게 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제 울산이 되겠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울산이란 지역이 있고요. 울산이 이제 과거에 시로 존재했을 때 주변 지역을 시에 이제 팽창을 막는다고 그린벨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울산은 어떻게 됐냐면 울주군하고 같이 울산광역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일종의 도시 한가운데에 그린벨트가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고, 울산 지역에서는 각종 산업단지들에 대한 토지 수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뭐 대형 아파트를 짓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네. 정말로 꼭 필요한 산업적인 수요가 있거나 그 수요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서의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시설들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성 시장께서는 경제통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 2년 연속 지금 1%대인데 올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가 2.1%입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접어든 겁니까?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국면하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적인 측면인데요. 경제 국면상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적 현재의 글로벌 경기 상황에 비해서 경제 성과가 선방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평가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2등으로 평가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워낙 세계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가 통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부진 상황인데 네. 수출 부진은 최근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 상황에 비교적 청신호로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다행히 또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는 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서의
대외적인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반적인 여건 자체는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것들은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에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두 가지 측면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정부 정책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니냐. 다름 아닌 이제 재정의 역할입니다. 지나친 이 감세로 세수가 부족하고 특히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이 재정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재정 건전성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꼭 돈을 안 쓴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다거나 이런 관점은 아니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돈을 사용하고, 다만 그 돈의 사용이 효과가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게 중요하고, 또 감세의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감세도 또 지나치게 세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5천만에게 나눠주면 50조라는 엄청난 재원이 드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는 경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렵다. 그렇지만 다중과세적인 측면에 의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게 되면 그 자체의 세수 감소 부분은 크지 않지만 실제 경기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내고, 또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국민의 네. 경제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도 계속 추진되고, 또한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부처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고금리로 가계비 부담 커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이제 기업들 어려움인데, 지금 정부가 총선 때문인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세간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의 경제 전반의 구조적 이슈가 있고요. 이제 금융적인 구조조정 이슈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금융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은 각 시점에 맞게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 잘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에 금융 관련된 이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실물 경기의 구조 개혁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노동 개혁,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연금 개혁, 그 다음에 교육 개혁, 이런 이슈들, 또 실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이 입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 과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의 따라서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물론이고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해결해 나가고, 또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서 개정해 나가는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 이슈도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입장, 이해관계를 앞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뭐니 해도 경제, 민생이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시민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우리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제일 강한 자가 전주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는 개파 공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선을 통한 현역 조직률은 3분의 1을 넘습니다.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 공천 비율, 그리고 불출마 현역 의원 숫자도 국민의힘보다도 높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쌍특검법 부결이 향후 총선이나 각 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선반영. 이것이 뭐 재의결 문제만으로 이슈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은 또 지속이 되어 왔고 또 불거져 왔기 때문에 뭐 총선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논란이 끝났느냐? 김건희 여사가 또 부각이 된다면 관련 이슈가 또 불거진다면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계속 김건희 여사가 노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노출이 잘 안 되고 관리가 되면 뭐 총선이나 추가적인 이슈로 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의혹을 추가해서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총선 전에 새로운 이슈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 자체는 새롭게 재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이제 이슈가 뜨겁게 달궈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어쨌든 단일한 목소리로 이 이슈를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의 어쨌든 근거로서 사용한다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긴 할 텐데요. 다만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내부 혼란을 정비해서 이것이 여러 야당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목소리로 야당이 낼 수 있을지 여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총선이 40여일 앞두고 갤럽, 리얼미터, 한국 리서치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어떤 현안이 이 같은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입니다. 공천이 얼마나 이 파장을 빚느냐 아니냐. 뭐 조용한 공천도 그것이 좋은 공천이냐 지지율을 뭐 끌어올리는 공천이냐의 지적은 있습니다만 역대 우리가 이 선거에서의 공천을 보면 결국 시끌벅적하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반발이 확대되면 그건 분명히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공천인데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이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도층, 또 수도권, 청년층, 중수층 선거라고 합니다. 이번 40 총선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 공천이 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지대 유권자층뿐만 아니라 지지층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갤럽이나 조사 결과들을 보면 호남, 또 30대, 50대 취급으로 보면은 자영업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 가장 크게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민주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공천으로 봐야 됩니다. 네, 윤 센터장님,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천이 완료된 뒤에 여야 구도가 확정되면 지지율 반등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여러 정치 지표 중에서 가장 잘 변하지 않는 지표가 사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통령이 일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사실 변동폭이 클 수 있는데 정당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마음속 좀 깊은 데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변동이 있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긴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부분이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공천 등 영향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게 되면 지지층이 결집하니까 일정 부분 이제 복원은 가능하긴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있었던 이제 공천 관련한 잡음이 이제 지역구 관련해서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위성 정당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또 공천 관련한 논란들이 여러 연합정당들의 후보들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지금 메인 스피커, 기본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가게 되면서 다른 이제 야당,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조국 전 장관 목소리가 더 부각된다거나 또는 네. 다른 야당의 목소리가 부각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떤 선거에서의 야권의 단일 목소리 내는 것이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부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일주일 새 14%포인트 하락했는데 뭐 신당 등의 움직임이 영향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총선의 이 당락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줍니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지금 민주당이 아니면 다른 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진 원인, 아까 제가 공천 파장이 무서운 건 이건 중간지대 유권자층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공천 파장이고 지금 한국 갤럽 조사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무려 26%로 늘었는데 이 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남의 무당층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거든요. 민주당은 전략적인 정치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이 가까워지면 무당층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줄어드는 성향이 강한 지역의 성격인데 첫 번째는 공천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쪽의 지지율도 흔들리는 현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당층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무당층,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가 있는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 바로 조국 혁신당의 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지지층들은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공천 파장 빚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지지 안 해. 우리 그냥 조국 혁신당이 있어. 또 새로운 미래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로 보면은 수도권이 민주당은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 특히 새로운 미래가 지역구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옮겨가서 출마를 하면은 이 새로운 미래 이 민주당 공천 탈락자가 당선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후보의 이 지역구 선거에 상당히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비례투표는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아니라 친문 성향이 강한 조국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국정 안정 정권 견제 여론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갤럽 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네. 이전에는 정권 견제 여론이 높았었잖아요. 예. 이게 남은 40일 총선에서 몇 번 더 유동을 칠까요? 네, 여론에는 날씨도 있고 기후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여론 흐름들은 기후의 변화라고 단정지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이제 날씨의 변화는 넘어서는 그런 흐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정부 여당 견제 심판론 정서와 또는 이제 정부 여당 지원론 정서가 상당히 초반에 비해서 격차가 좁아지고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든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 견제 정서가 높아져야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그 기류에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야당이 정비한다면 이제 일정 부분 복원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변수는 제3 신당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또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3지대의 정당에 대한 지지, 이것은 우리가 정치 변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당 심판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기류가 빠져나가는 것은 여권 지지층들, 보수 성향층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네. 기류가 흩어지는 것이 좀 적은 반면에 야당의 같은 경우는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들은 사실 제3신당으로 기류가 분산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신당이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정권 심판 기류가 더 높아지느냐 이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전주에 비해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하락했는데 중도층 지지율의 이 같은 흐름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이 이 중수층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드렸죠.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도층에서 총선 구도에 어떤 인식이 더 강하냐, 투표 기준이. 이른바 정부 지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부 견제냐, 정권 심판론인데 민주당 쪽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부 심판, 정권 심판, 정부 견제론 쪽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중도층의 격차가 좁혀져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지금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친명 일색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 중도층에 대한 지지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 가장 민주당이 역점을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있죠. 새로운 미래 있죠.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있죠. 호남의 공들였던. 어떻게 하면 이 확장을 좀 할 수 있을까? 중도 외연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 선거 운동 방향이 뭐냐. 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윤세태 회장님, 네. 이제 중도층을 이전에 분석할 때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이제 그 배 수장님 민주당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전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앞서가다가 위기 국면으로 온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후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라고 하는 공감도가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또는 국정 안정론 때문에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류보다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 월등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줄어들어서 어떤 조사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거기에 배경에는 사실은 이런 중도층의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사실은 7대3 이런 비율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모든 정치 지표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았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여당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도층에서는 여야 간의 지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또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리했던 정권 심판 기류가 이전에 지난 연말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다시금 이제 일방적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던 선거에서 이번 선거가 일방적 구도가 아니라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네.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심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배 수장님, 조국신당 출연 문제 네. 지금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꽤 높게 나옵니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서 가장 높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컨벤션 그렇죠. 효과입니까? 그러니까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이 뿜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범위는 좁을지라도 투표할 의사가 적극적인 그런 유권자층이라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먼저 뭡니까? 조국 팬덤이 있습니다. 조국입니다. 이러면 일단 관심을 기울이는 유권자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가고 조국이 온다는 식으로 친문 지지층에서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에요 하는 친문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공천 파장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아니라 실망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층은 오히려 그럼 우리는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추세를 보면은 개혁신당보다도 새로운 미래보다도 더 경쟁력을 보이는 것이 조국 혁신당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비례투표, 지역구 쪽은 후보자를 내기도 쉽지 않지만 조국 혁신당에 투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양대 진영 대결이 되고 있으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이지만 비례투표는 조국 혁신당이 하겠다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질 가능성. 일각에서는 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추정입니다. 이 비례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한 15% 정도 득표할 가능성도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공천 관련한 문제를 제가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서 이번 주 되면은 거의 윤곽이 잡힐 텐데 공천 때까지는 여야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또 반발도 있고 내부에 반발도 있고 이제 공천 이후에 여야 대결 구도에서 어떤 인물들이 후보자로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공천의 문제. 국민의힘은 뭐 감동은 없지만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은 지금 개파 갈등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한 의원들 상당히 좀 제법 있었고요. 또 현역 의원들 이른바 물갈이에 대한 기류들 국민들이 있는 상황인데 물갈이 폭도 또 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관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중의 인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공천이 만약에 충분하게 대중적 호응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주류 또는 핵심의 희생과 연관되는 흐름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대중적 호응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이것이 비주류의 희생 또는 비주류의 배제, 정적의 제거 이런 흐름으로 대중에게 인식될 경우에는 물갈이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과거 선거에서도 이제 많이 있어 왔던 상황인데 네. 지금 아마 민주당은 그런 사실관계에서는 물갈이 폭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대중의 인식에서 이제 그러한 긍정적 흐름으로 전개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을 비교 상대평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공천이 변화가 별로 없고 또 현역 의원들 위주로 공천이 이루어져서 비판받을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천이 문제가 더 컸다. 잡음과 또는 파장이 컸다고 하는 점으로 상대적으로 여당은 조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감동은 아니지만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이제 방금 같은 맥락인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 뭐 탈당 움직임도 있고 이걸 이제 분열을 볼 것이냐 아니면 586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혁신으로 볼 것이냐 입장에 따라 좀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향후 총선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당장은 부정적이에요. 어떡하나 네. 시끌벅적하고 아비규환 공천이 되고 뭐 차은우 공천, 뭐 연산군 공천, 대장동 공천 온갖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도 시스템 공천이고 그러면 좋은 소리 듣고 그래서 혁신이 되겠느냐? 우리는 파격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피가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공천을 해서 혁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당의 평가가 아니라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아까 지지율을 보면 그 대목이란 말이죠. 그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은 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이 공천 파장을 겪으면서 두 정당의 중소층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좁혀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기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반전이 필요한데 반전은 뭐냐면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시종일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를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한 30년, 40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파격적인 뭔가 반전 카드가 아니냐. 이게 핵심일 것이고요. 그래야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잘했느냐.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렇게 조용한 공천에 했으니까 우리 다 이겼네. 그게 공식적으로 맞았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조용한 공천은 뭔가 변화가 없고 이건 뭐 또 지지층들이나 중도층이 요구했던 공천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파격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네. 남아있는 공천자 중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심심했던 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인물 한두 명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3지대 정당 지지율이 낮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무산, 뭐 이준석 대표죠. 책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3지대 지지율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또 정당들의 어떤 득표율, 지지율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전체 합은 10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한 40%씩 된다고 한다면 합이 80%니까 남아있는 20%를 갖고 여러 정당들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있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지지율 득표율은 당연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그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사실 제3지대의 정당들이 노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1당과 2당이 위성 정당을 비례 위성 정당을 곧 만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잡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1당과 2당에 대한 기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 기류가 일정 부분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얼마만큼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에게는 남아있는 마지막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두 번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전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한 쌍특검법 이게 부결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달표가 생각보다 적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최근 국민의힘 공천에서 현역 불패가 가져다 준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네요. 네, 그 이탈표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거는 선후 관계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현역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라기보다는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몹시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과감하게 물갈이 하질 못한 상황에서 이제 재표결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총선 처음 그 선거 시작할 때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고 170석 그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국민의힘은 몹시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선거에 들어갔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왜 물갈이를 과감하게 해야 유권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마침 민주당에서 엄청난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되게 그 현역 의원들을 좀 살리면서 또 특검법 재표결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은 쌍특검법 부결에 새 의혹들을 더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특검법 얘기를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련한 특검법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는 거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명품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발의를 통해서 상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반기에 태웠는데 연말에 표결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구도 내에서 21대 국회 내에서 실제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불가능하게 일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니까 일단은 발의를 통해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회 표결 문제 때문에 의원도 컷오프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산할 때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까 봐 컷오프를 안 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출석 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거나 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반대해야지 그 재표결에서 무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110명이 참석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명 조금 안 되게 참석을 했더라면 통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왜냐하면 출석 의원 숫자가 적으면은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71명이 181명이 이번에 출석했는데 171명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법안이 자칫하면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의 표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10명 남짓만 됐더라면 사실은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쓰는 판례를 준비해드렸는데 미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3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대진표 지금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이 어느 지역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진수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 특히 한강벨트 한 8개 지역이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19대 이후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이 16석 이상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 16석을 가져갔을 때에도 과반 이상을 넘겨섰던 19대 때 152석을 가져갔을 때였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48석으로 한 석이 이번에 줄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한 20석 이상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힘 바람이 인다. 그러니까 어차피 초박빙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뭔가 조금 더 우세할 만한 우세를 점할 만한 뭔가 요인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19대 이상의 20석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경기도 쪽의 의석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상당수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것처럼 수도권의 121석 가운데 16석밖에 국민의힘이 안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인천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네. 판세 어떻게 보세요? 판세는 뭐 계양을은 워낙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서요. 송영길 전 대표를 5선씩이나 만들어준 그럴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민주당이 조금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저 지역을 국민의힘이 빼앗아 올 확률은 좀 적어 보이긴 해요. 그나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그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대선급 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 하는 게 좀 그 관심이 되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저 지역에서 설사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잃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홍영표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홍 의원의 탈당을 재차 시사했는데 친문 의원들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까요?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경선 들어가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컷오프라고 지금 뭐 상정화된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 정도거든요. 뭐 박용진 의원은 얘기가 나왔지만 경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3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데 실제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취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친문계 의원들이 줄탈당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별로 좋은 선택 같지 않은데 결국은 소문이 나왔던 대로 또 그 지역구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 목격담들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 동탄 지역이 30대 유권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다고 하는 얘기인데 동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 그러면 뭔가 조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원욱 의원도 바로 옆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네. 양향자 의원도 용인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종의 벨트를 묶어서 개혁신당의 바람을 좀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가서 일단 당선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30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만큼 남녀 간의 성별로 지지가 엇갈리는 아마 정치인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30대 여성의 표를 못 받고 어떻게 동탄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 얘기를 뭐 권유했다고 하는 것처럼 TK 지역에 차라리 가가지고 거기서 상징적으로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그래야 차기 대선까지 가져가는 개혁신당의 당의 어떤 일정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보일 텐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신수희 전 의원님, 경기도 성남 분당갑도 격전지로 떠올랐잖아요. 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곳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붙었는데 또 여기에 개혁신당 소속 유호정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경기도 성남 분당 지역이 보수 성향이 조금 강한 지역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총선 성적을 보면 스윙보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16년 선거에서는 갑, 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차지했었고요. 이제 20년 선거에서 분당 갑 지역의 김은혜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을은 여전히 민주당이고요. 그러다가 지난번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 나오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거기 당선되셨죠.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훨씬 이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이광재 의원만 해도 저 지역에 연고도 없을 뿐 아니라 급작스럽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썩 괜찮은 성적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유호정 의원은 아무래도 개혁신당 당세가 지금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서울 동작을 사선 중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유삼영 전 총경이 맞대결 펼치잖아요. 여기도 관심입니다. 네, 여기가 아마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동작을의 경우에 보수가 우위다 아니면 진보가 우위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보궐선거 때 노회찬 의원이 출마했다가 그때 아주 간발의 차로 낙선이 됐잖아요. 그때 나경원 후보한테 1%도 차이가 안 나는 정도 승부였었거든요. 근데 당시 노동장 김종철 후보가 1.4%포인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철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이뤘더라면 노회찬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였었고, 그 이후 선거에서도 역시 한 1% 남짓 정도 차이였었고요. 물론 지난 선거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느 한쪽이 우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유삼영 후보가 나갔을 때 나경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바람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야권 단일화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하면 민주당 후보가 충분히 당선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지역의 털을 잡아 오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강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나경원 의원도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어졌던 현역 불패의 흐름이 보수 텃밭 영남권에서 좀 깨졌습니다. 3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고 당내 최다선 김영선 의원 컷오프 됐는데 향후 현역 물갈이 본격화할까요? 영남 지역에서 3명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한 거는 의외의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남은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서울 지역은 현역이 지금 있는 지역이 강남 병하고 서초울 2 지역밖에 안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마 대구 경북 지역도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지역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뭐 본격화 된다 그래서 뭐 2자릿수 물갈이 지역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지금 공천 갈등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는 역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늘 공천 때는 뭐 서로 굉장히 논란이 심화되고 있죠. 이번 주말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 뭐 여야 구도 속에서 선거운동을 본격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천 파동의 영향이 계속 끝까지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에 있어서는 좀 민주당에 실명한 유권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영남권에서 지금 컷오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컷오프 상황에 따라서 반발하는 또 그 후보자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뭐 분신 또 뭐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2차례나 분신 시도를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관심이 될 만한 지역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공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국민의힘이 더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대진표가 좀 다 짜지면은 그러면 또 언론이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늙은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 쇄신이나 아니면 변화의 바람을 더 많이 이번에 받아들인 당이 어느 쪽인지는 유권자들이 조금 더 이따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도 한 달 정도의 어떤 선거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유권자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수 의원,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의 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22%나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는데 8%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가 조국 신당을 지금 지지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결국은 크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그 개파 공천 파동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이제 조국 신당 쪽으로, 지역구는 몰라도 이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 위성 정당 있잖아요. 그게 민주비례연합인가요? 민주개혁 비례연합. 민주개혁 진보연합. 진보연합. 네.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걸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의 통진당화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 좀 그 국가 정체성이나 심지어는 민주당의 정체성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인물들이 지금 저기 대거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이나 우려나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례정당은 내가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 못 찍겠다, 그러려면 차라리 조국 신당에 표를 주겠다, 이런 그 마음을 먹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또 제3지대가 그동안 기대가 커서 몇몇 정당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합당했다가 다시 또 헤어지고 하는 바람에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또 이쪽으로, 조국 신당 쪽으로, 또 신상품이잖아요. 조국 신당 쪽으로 좀 옮겨가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추가 이탈한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죠. 예. 특히 민주당 입장으로 보자면 지금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남의 부동층이 지금 가장 높게 잡히는 편입니다.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가장 높게 잡힌다는 얘기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동층 표심이 예를 들어 민주당은 나는 싫다,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지는 이른바 조국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지금도 지금 여론조사 잡히는 거 봐도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잡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조국 신당이 그냥 민주당 지지층만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에 대한 존재감이 좀 적은 상황에서 조국 신당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의 어떤 당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다는 것에 대해선 그러니까 중도층도 동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쪽 다 난 싫다, 이런 쪽이 선택을 할 경우에는 역시 교차투표, 지역구 투표하고 다르게 교차투표할 경우에는 이른바 조국신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국신당의 파괴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클 수도 있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 있으신데요. 진수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한 38일 남았잖아요. 네. 남아있는 총선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선대위를 어떻게 꾸린다든지 대통령 움직임, 지금의 의사 증언 문제, 북한 변수,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던데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지금 사실 보시면 우리 정치를 가리켜서 정치는 생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불과 한 달 전에도 이런 상황,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된다든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이야기로 앞으로 한 달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양 당이 공천은 이제 마무리할 것 같고, 선수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 둘째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 선거운동으로 이 돌입을 할 텐데 그 남아있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처음에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고 긴장한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보면서 좀 그 여유를 찾고 있는데 이게 방심으로까지 되면 좀 곤란하다. 네. 방심이 이제 자만과 오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만 경계한다면 조금 분위기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각 당이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불만을 갖고 반발에 탈당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십 년간 몸담았던 당을 뛰쳐나와 이념과 같이 정강 정책을 달리하는 상대 당으로 곧바로 옮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에서 외쳤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이었던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철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리 원칙과 상식이 사라진 세태라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에도 맞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래서 정치인들이 주야장천 욕을 얻어먹고 대권 후보나 당 대표조차 외부 수혈에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